비트코인 하락. 이번엔 누군가 의도했습니다. 비트코인 20만 달러 간다고 했습니다. 트럼프가 직접 말했어요.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자처하면서 미국을 암호화폐의 수도로 만들겠다고 했죠. 시장은 열광했습니다. 12만 6천 달러. 사람들은 환호했어요. 근데 지금요, 6만 달러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고점에서 1억 원어치 비트코인을 샀다면요, 지금 6,300만 원밖에 안 남았습니다. 3,700만 원이 그냥 사라진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는데요. 근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하락장 뭔가 이상합니다. 단순히 시장이 출렁인 게 아니에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번 비트코인 하락의 진짜 이유를 파헤칩니다. 뒤에서 누가, 왜, 어떤 판을 짰는지,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걸까요? 지금부터 파헤쳐 보겠습니다. 잠깐 여러분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상황은 이렇지 않았어요. 트럼프 당선되고 분위기 좋을 때요. 아침에 일어나서 확인할 때마다 올라가 있으니 뿌듯했겠죠. 그때는 밥 먹으면서 카톡을 보면 20만 달러 간다는 글이 넘쳐났어요. 유튜브에도 전문가들이 나와서 이번엔 진짜 다르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잠을 자는 동안 내 비트코인 가격이 조용히 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처음엔 그냥 조정이겠지 했죠. 다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계속 내려갑니다. 10만 달러, 9만 달러, 8만 달러. 지금 투자 커뮤니티가 어떤지 아세요? 지금이라도 팔아야 하나? 이거 바닥이 어디야? 이런 글들이 넘쳐납니다. 2022년 루나 사태 때랑 비슷한 공포 분위기예요. 근데요, 이번 하락은 그때랑 다릅니다. 루나는 프로젝트 자체가 터진 거예요. FTX는 거래소가 사기를 친 거였고요. 이번엔 비트코인 자체에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떨어졌습니다. 왜일까요? 표면적으로 보면 이유가 있긴 해요. 트럼프 관세 때문이다. 지정학적 불안 때문이다. 금리가 아직 높기 때문이다. 맞습니다. 부분적으로는 맞아요. 트럼프가 중국의 관세 폭탄을 때렸고 중동 긴장은 계속되고 있고 미국 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이니까요. 이럴 때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팝니다. 비트코인은 위험 자산으로 분류되니까 돈이 빠져나가는 거죠. 그런데 말이죠. 이게 진짜 전부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표면 아래를 들여다보면 훨씬 더 정교한 무언가가 보여요. 단순히 시장이 반응한 게 아니에요. 누군가가 이 상황을 만들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해볼게요. 자,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어요. 비트코인이 이렇게 크게 떨어진 게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역사를 한번 볼게요. 2011년 비트코인이 32달러에서 2달러로 떨어졌어요. 93% 하락입니다. 2013년에서 2015년 사이 1100달러에서 85% 빠졌어요. 2018년 2만 달러에서 3200달러 84% 하락. 2022년 6만 9천 달러에서 15,500달러 78% 폭락. 그리고 지금 12만 6천 달러에서 8만 달러 아직 진행 중입니다. 보이시죠? 비트코인은 거의 예외 없이 고점 대비 70%부터 90%까지 폭락하는 사이클을 겪어왔어요. 근데요, 패턴을 보면 흥미로운 게 있습니다. 모든 배폭락 전에는 반드시 사람들의 극단적인 낙관이 있었어요. 2018년엔 비트코인 100만 달러 간다고 했고 2021년엔 이번엔 기관이 들어왔으니 다르다고 했죠. 그리고 이번엔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잖아. 극단적 낙관이 극단적 비관으로 바뀌는 순간 그게 폭락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런데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더 짚어야 해요. 지금 이 하락을 이해하려면 2022년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2022년 5월 루나 사태. 루나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편의점에서 쿠폰을 받았어요. 이 쿠폰 한 장은 항상 1,000원 가치를 보장합니다. 라고 쓰여 있죠. 그런데 그 보장이 사실은 허구였어요. 루나가 딱 그랬습니다. 알고리즘으로 가격을 안정시킨다고 했는데 실제로는 사상 누각이었어요. 2022년 5월 9일 루나 시가총액이 400억 달러였습니다. 우리 돈으로 55조 원이에요. 그게 일주일 만에 0에 가까워졌습니다. 55조 원이 일주일 만에 증발했어요. 사람들이 얼마나 충격받았는지 아세요? 그 당시 커뮤니티에는 극단적인 선택을 고민하는 글들이 올라왔어요. 투자금 전부를 잃은 사람들이 넘쳐났습니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었어요. 2022년 11월 FTX 사태. FTX는 그 당시 세계 2위 암호화폐 거래소였어요.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천재 투자자로 불렸죠. MIT 졸업의 월가 출신,
외모도 평범하고 소탈해 보여서 사람들이 더 믿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뭘 했냐면요. 고객 예치금을 자기 헤지펀드인 알라메다 리서치에 몰래 빌려줬어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여러분이 은행에 1,000만 원을 맡겼는데 은행 사장이 그 돈을 자기 친구 사업에 몰래 투자한 거예요. 그것도 32억 달러나 우리 돈으로 4조 원이 넘어요. 2022년 11월 8일 FTX가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비트코인은 며칠 만에 20% 추가 폭락했고 전체 코인 시장에서 수백조 원이 날아갔어요. 자, 이 두 사건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둘 다 프로젝트 내부 문제였어요. 비트코인 자체가 아니라 비트코인을 둘러싼 생태계가 터진 거예요. 그런데 그 충격이 비트코인에도 고스란히 전달됐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2022년의 두 사건이 지금 투자자들의 마음속에 깊은 트라우마로 남아있거든요. 그래서 조금만 흔들려도 빠르게 팔게 됩니다. 근데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지금 비트코인 시장에서 가장 큰 플레이어가 누군지 아세요? 블랙록입니다. 블랙록이 어떤 회사냐고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자산운용사예요. 운용하는 돈이 10조 달러가 넘습니다. 우리나라 GDP가 약 1.7조 달러인데 블랙록은 그것의 6배를 굴리고 있어요. 이 어마어마한 회사가 2024년 초에서 비트코인 현물 ETF를 만들었습니다. ETF가 뭔지 모르시는 분도 계실 텐데요. 쉽게 말하면 이래요. 원래 비트코인 사려면 복잡했어요. 코인 거래소 가입하고 지갑 만들고 해킹 걱정도 해야 했죠. 근데 ETF가 생기면서 그냥 주식처럼 클릭 한 번으로 살 수 있게 됐어요.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이제 비트코인이 진짜 주류 자산이 됐다. 시장이 열광했어요. 블랙록은 비트코인 투자자들의 구원자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런데요, 2025년 1월 말 블랙록의 비트코인 ETF인 아이빗에서 수억 달러가 빠져나갔습니다. 약 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7천억 원, 딱 일주일 사이에요. 여러분 이게 무슨 느낌인지 아세요? 전쟁터에서 같이 싸우던 동맹군이 갑자기 등 뒤에서 총을 쏘는 거예요. 아군인 줄 알았는데 적군이었던 거죠. 당연히 시장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블랙록이 판다고? 우리가 모르는 뭔가 있는 거 아니야? 기관들도 빠지나 보다. 나도 팔아야 해. 이 심리가 퍼지면서 매도 물량이 쏟아졌어요.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진짜 지옥은 그 다음에 펼쳐졌거든요. 자, 여기서 한 가지 개념을 설명해야 해요. 레버리지 거래. 어렵게 들리지만 아주 단순합니다. 빚내서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이 100만 원이 있어요. 근데 거래소에서 900만 원을 빌려줍니다. 이제 총 1000만 원으로 비트코인을 살 수 있어요. 이게 10배 레버리지입니다. 비트코인이 10% 오르면요. 100만 원이 200만 원이 돼요. 원금 대비 100% 수익. 엄청나죠? 근데 반대의 경우를 생각해 보세요. 비트코인이 10% 떨어지면요. 원금 100만 원이 전부 사라집니다. 이걸 청산이라고 해요. 거래소가 더 이상 버틸 돈이 없으니까 강제로 포지션 정리할게 라고 하면서 여러분 비트코인을 시장에 번져버리는 거예요. 자, 이제 생각해 보세요. 블랙록이 비트코인을 팔기 시작했어요. 가격이 조금 떨어집니다. 그러면 레버리지를 쓴 사람들이 위험해져요. 가격이 조금 더 떨어지면 청산이 터집니다. 청산이 터지면 그 물량이 시장에 쏟아져요. 그러면 가격이 더 떨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이 청산당해요. 이게 도미노예요. 하나 넘어지면 전부 넘어지는 거죠. 실제로 이번에 터진 청산 규모가 얼마인지 아세요? 단 24시간 동안 약 25억 6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약 3조 5천억 원입니다. 이게 한꺼번에 시장에 쏟아졌어요. 그러면 가격이 안 떨어질 수가 없죠. 이걸 전문 용어로 롱 스퀴즈라고 합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레몬을 꽉 쥐어 짜는 것과 같아요. 레버리지를 쓴 투자자들을 시장이 꽉 쥐어 짜니까 그들의 자산이 강제로 쏟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쏟아진 물량이 가격을 더 떨어뜨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쥐어 짜고, 이 악순환이 이번 폭락의 메커니즘이었습니다. 근데요, 진짜 무서운 건 이게 아니에요.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할게요. 트럼프가 비트코인 대통령이라고 했잖아요. 전략적 비트코인 준비금을 만들겠다고 했죠.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근데요, 내용을 보면 속이 뻥 뚫려요. 정부가 범죄자들한테 압수한 비트코인 20만 개, 그거 팔지 말고 그냥 갖고 있겠다는 거예요. 새로 사지는 않겠답니다. 비유를 들어볼게요. 여러분이 떡볶이 가게를 하는데 단골 손님이 와서 말합니다. 사장님, 저 이제 떡볶이를 전략적 비축식품으로 지정할 거예요. 엄청 중요한 음식이에요. 여러분은 기뻐하며 떡볶이를 더 만들 준비를 해요.
그런데 그 손님이 실제로 한 일은 뭐냐면요. 집에 있던 냉동 떡볶이를 버리지 않고 냉장고에 그냥 두겠다는 거예요. 새로 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가게 매출에 도움이 됩니까? 전혀 안 되죠. 이게 바로 트럼프가 한 짓이에요. 그렇다면 트럼프의 진짜 목적은 뭘까요? 여기서 퍼즐이 맞춰지기 시작합니다. 트럼프 행정부에는 주디 쉘튼이라는 핵심 경제 브레인이 있어요. 이 사람이 오래전부터 주장해온 게 있습니다. 근본 위제로 돌아가자. 달러를 금으로 교환할 수 있게 만들자는 거예요. 지금 미국 재무부는 금을 8,133톤 보유하고 있어요. 근데 이 금이 장구에 얼마로 채워 있는지 아세요? 온스당 42달러 22센트입니다. 1973년에 고정된 가격이에요. 총액으로 따지면 110억 달러밖에 안 돼요. 그런데 지금 금 시세는 온스당 4,000달러가 넘어요. 만약 이 금을 지금 시세로 재평가하면 어떻게 될까요? 계산해보면요. 장부 가격 110억 달러 대 시세 기준 1조 달러 이상. 그 차액이 공짜로 생기는 거예요. 회계상 마법입니다. 실제로 금을 팔지 않아도 그냥 장부 가격만 올리면 미국 정부는 엄청난 돈을 확보하는 겁니다. 이걸 부채 상환에 쓸 수 있어요. 그래서 트럼프는 금값이 오르기를 바랍니다. 금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재평가로 확보하는 돈이 많아지니까요. 자, 이제 연결이 보이시죠? 트럼프는 금을 올리고 싶어요. 그러려면 사람들이 금을 사야 해요. 사람들이 금을 사려면 비트코인에서 돈이 빠져나와야 해요. 비트코인이 안전자산처럼 보이면 돈이 금이 아니라 비트코인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비트코인의 안전자산 이미지를 흔들어야 했습니다. 어떻게? 관세 폭탄으로 시장을 불안하게 만들고 지정학적 긴장을 유지하고 연준, 의장, 교체, 카드로 불확실성을 키우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이 비트코인에서 돈을 빼내어 금으로 보내는 거대한 유도 장치였을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퍼즐 조각들을 쌓았어요. 이제 전체 그림을 볼게요. 이게 뭐냐면요. 바로 이겁니다. 트럼프와 월스트리트가 비트코인 시장을 자기들 통제 아래로 가져오는 작업이에요. 생각해보세요. 비트코인의 원래 정신이 뭐였어요? 탈중앙화. 정부도 은행도 통제할 수 없는 돈. 근데 지금 비트코인 시장을 누가 쥐고 있어요? 블랙록, 미국 회사예요. 비트코인 현물 ETF를 어디서 승인됐어요? 미국이에요.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한 상장 기업은요.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역시 미국 회사입니다.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냐면요. 예전에 비트코인 시장은 정글이었어요. 개인들, 채굴업자들, 아시아 자본들이 뒤섞인 곳이었죠. 근데 지금은 그 정글에 미국이라는 새 주인이 들어와서 울타리를 치고 있는 거예요. 이제부터 여기는 내 땅이야. 내 규칙대로 해. 가두리 양식이에요. 물고기를 가두어 놓고 키우다가 원하는 타이밍에 가격을 움직이는 거죠. 올릴 때는 이 TF 승인 같은 호재로 돈을 끌어들이고 내릴 때는 관세, 연준 불확실성 같은 악재로 물량을 흔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레버리지를 쓴 개인 투자자들이 청산을 당합니다. 그 물량을 기관들이 낮은 가격에 줍는 거예요. 이 사이클이 반복됩니다. 2018년 폭락 때도 2022년 폭락 때도 그랬습니다. 그리고 매번 저점에서 비트코인을 주운 건 개미가 아니라 기관이었어요. 물론 반론도 있어요. 제가 말한 게 다 맞는 건 아닐 수 있어요. 트럼프가 정말 비트코인을 의도적으로 흔들었는지 아니면 그냥 경제정책의 부작용인지 100% 확신할 수 없습니다. 블랙록도 단순히 자기들 포트폴리오 조정을 했을 뿐 비트코인을 짓누르려는 의도는 없었을 수 있어요. 솔직히 저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비트코인이 이번에 진짜 바닥을 치고 다시 20만 달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월가에서도 의견이 갈립니다. 한쪽에서는 워런 버펫이 말합니다. 이분은 버크셔 해서웨이를 이끄는 사람이에요. 현금만 3,800억 달러 넘게 갖고 있죠. 비트코인은 쥐약의 제곱이다. 아무것도 생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농자는 곡식을 내고 아파트는 월세를 내는데 비트코인은 아무것도 안 준다는 논리입니다. 반대쪽에서는 마이클 세일러가 말합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티지 CEO죠. 비트코인을 71만 개 이상 보유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디지털 에너지다.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자산이다. 이 두 사람 중 누가 맞을까요? 솔직히 저도 모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이거예요. 지금 이 순간 시장을 움직이는 건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라는 것. 그리고 기관들은 자기들한테 유리한 방향으로 판을 짜고 있다는 것. 그 판 위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가 진짜 중요한 질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뭘 해야 하냐고요?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선물 거래는 지금 당장 줄이세요. 레버리지 거래가 왜 무서운지 아까 설명했잖아요. 기관이 시장을 흔들 때 가장 먼저 청산당하는 게 레버리지 포지션이에요. 도미노의 첫 번째 조각이 되는 거예요. 지금 같은 변동성 장세에서 5배, 10배 레버리지는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스스로에게 물어보세요. 내가 지금 선물로 들고 있는 포지션, 비트코인이 20%더 떨어져도 버틸 수 있나? 버틸 수 없다면 지금 당장 줄이세요. 두 번째, 현물 비트코인은 손절보다 홀드를 고려하세요. 이건 단 조건이 있어요. 여러분이 투자한 돈이 없어져도 생활에 지장이 없는 돈이어야 합니다. 생활비로 샀다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해요. 대출받아서 샀다면 지금 당장 정리하세요. 하지만 여유자금으로 현물을 보유하고 있다면요. 역사적으로 비트코인은 매번 정고점을 돌파했습니다. 2011년 93% 폭락 후 회복, 2018년 84% 폭락 후 회복, 2022년 78% 폭락 후 회복. 물론 이번에 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패턴은 살아 있습니다. 현물 보유자는 공포에 팔기보다 비중 관리에 집중하는 게 낫습니다. 세 번째, 지금 당장 확인하세요. 나의 비트코인 비중이 전체 자산의 몇 %인가? 전문가들이 권장하는 코인 비중은 전체 투자 자산의 5%부터 10% 이하예요. 10%가 넘는다면 지금 리밸런싱을 고려해야 합니다. 비트코인이 오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기관들이 판을 짜는 시장에서 과도한 집중 투자는 위험합니다. 총알을 아껴두세요.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 옵니다. 오늘 영상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겁니다. 비트코인 하락은 공황이 아니라 청소다. 기관들이 레버리지 포지션을 쓸어내고 낮은 가격에 물량을 모으는 과정이에요. 역사는 반복됩니다. 매번 폭락의 끝에서 비트코인을 주운 건 기관이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영상을 보셨다면 이미 대부분의 투자자보다 앞서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표면만 보는 사람은 지금 패닉셀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판을 보는 사람은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있고 싶으신가요? 도움이 되셨다면 보통의 경제야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이것만 남겨주세요. 지금 비트코인 기회라고 보십니까? 아직 위험하다고 보십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감사합니다.